국립묘지. 김정팔 상병은 1972년 9월 25일 베트남 중부 산악 롱하이 지구에서 마장세 병장에 의해 사살되었다. 김정팔의 죽음은 전사로 분류되었고 사후에 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김정팔의 유해는 공수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김정팔의 공적조서에는 전사한 날짜가 9월 23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날짜는 생환자인 마장세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김정팔은 9월 23일에 롱하이 지구에 공중 투입되었고 늪에 착지하는 순간 교전이 벌어져 적탄에 어깨가 관통되었고 25일 오전까지 목숨이 붙어 있었다. 마장세 병장은 25일 하오 2시 전장에서 철수하면서 김정팔을 사살했다. 마장세의 의식 속에서 9월 23일과 25일은 구분되지 않았다. 그날의 행위는 김정팔을 죽인 것이 아니라 생존자들 중에 선임자로서 전장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김정팔의 목숨을 정리한 것으로 기억되어 있었다. 9월 하순이면 한국 절기로는 추석 무렵이었다. 괌으로 이주한 후 마장세는 추석 밑에 서울에 다녀갔다. 마장세는 서울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들르지는 않았고 거래처 임원들이나 감독관청의 공무원들을 만나서 접대를 하거나 선물을 돌렸다. 가끔씩은 서울지사 직원을 마차세나 어머니의 요양원으로 보내서 한 달치 생활비 정도의 돈을 전하면서 근황을 캐묻게 해서 보고받았다. 마차세가 결혼식 후에 실직하고 면접에도 연이어 떨어지고 첫 아이로 딸을 낳고 이사가고 요양원에 들어간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된 것을 마장세는 그렇게 해서 알았다. 1982년 추석 밑에 서울에 온 마장세는 국립묘지에 묻힌 김정팔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정팔이 죽은 지 10년 만이었다. 김정팔의 친형 김오팔은 죽은 동생보다 10살이 위였는데 고철무역으로 연매출 500억을 넘기면서 산업훈장을 받았다. 김오팔은 국내외에서 폐철을 매집해서 철을 재가공하는 국내 대기업에 넘겼다. 김오팔의 거래선은 주로 동남아였지만 물량이 많고 단가가 맞으면 태평양 지역까지 배를 보내서 폐철을 싣고 왔다. 김오팔은 동생 김정팔이 베트남에서 죽은 다음 해에 지방 소도시에서 자본금 100만 원 정도의 영세 고물상으로 시작했다. 자본금은 야적장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에 빠듯했다. 중간 수집상이 몰아오는 폐철을 받고 어음을 끊어주었고 어음 만기가 되면 다시 자금을 끌어다 돌려막았다. 고철 중개업은 폭발물 밀매, 도난 차량 해체, 불법 부품 교체와 같은 범죄와 연계될 수 있다고 해서 허가 조건이 까다로웠다. 경찰, 군청, 군부대, 정보기관의 허가를 차례로 받아야 했다. 지방 소도시에서 5명의 사업자들이 경합하고 있었는데 자본의 규모와 사업 계획은 비슷했다. 김오팔의 동생 김정팔이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했고 대대의 진격로를 확보하는 작전에서 전공이 인정되어 사후에 무공훈장이 추서되고 1계급 특진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실은 김오팔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으로 유리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특혜에 경쟁업자들은 반발하지 못했다. 김오팔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출발했고 거래 물량이 많아서 3년 만에 대기업 납품을 독점했다. 김오팔 형제는 충북 내륙에서 복합영농을 하는 면단위 소읍에서 태어났다. 김정팔이 죽던 해에 김정팔의 아버지는 칡을 캐러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8일 만에 부패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발견된 위치는 가파른 바위 및 덤불 속이었고 늑골이 함몰되어 있었다. 경찰은 멧돼지에 받쳐서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끝냈다. 남편과 아들의 줄초상을 치르고 나서 어머니는 실신했는데 그 뒤로는 정신이 늘 온전치 못했다. 김오팔은 자신의 성공이 오직 전사한 동생의 무공훈장 덕이라고 믿었다. 인적 없는 산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먹이를 다투다가 멧돼지에 받쳐 죽은 아버지의 죽음과 국가의 공을 세우고 전사해서 국립묘지에 묻힌 동생의 죽음 사이에는 길고 험한 발전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김오팔은 생각했다. 김오팔은 해마다 추석 미치면 국립묘지로 아우가 묻힌 자리를 찾아가서
대리석 묘비 앞에 술을 따르고 향을 피웠다. 마장새는 동업자협회의 대외 담당 이사를 통해서 김호팔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정보는 A4 용지 2장으로 정리되어 괌으로 전송되었다. 김호팔의 친동생이 베트남에서 죽은 김정팔이라는 사실은 마장새의 사업에 의미 있는 정보였다. 그때 마장새는 남태평양의 여러 섬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잔해의 사업적 가치를 분석하고 있었다. 김호팔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 거래선을 확보하고 거래 물량이 안정된다면 화물선을 움직여볼 만했다. 마장새는 동업자협회 이사를 통해서 김호팔에게 죽은 김정팔의 베트남 전우라고 인사를 전하고 국립묘지에 갈 때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평화국립묘지는 마주보고 다가오는 두 산자락이 내려앉는 구릉의 남쪽 사면이었다. 마장새는 묘지관리사무소에서 김정팔의 묘지 변호와 약도를 받았다. 묘비는 제식훈련을 하는 부대처럼 오와 열을 맞추어서 벌판을 건너갔다.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일병들의 묘비가 가을빛에 반짝였다. 묘비 밑에 묻힌 재는 성분이 다 똑같을 것이지만 이름은 제각금이었다. 묘비 사이를 걸어가면서 마장새는 1972년 9월 25일 롱하이에서 덜 죽은 김정팔을 사살한 일은 잘한 일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아니며 거기에 잘잘못을 들이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가을빛에 반짝이는 말뚝들이 마장새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끌어당겨 주었다. 그때 죽이지 않았더라면 김정팔은 밀림 속에서 혼자 죽거나 적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다가 죽었을 것이고 실종으로 분류되어 무공훈장도 묘비도 없었을 것이지만 딱히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때 김정팔을 쏘아 죽인 것은 일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마장새는 비석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그렇지 않은가?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마장새는 스스로에게 되물어서 마음을 안정시켰다. 김호팔이 먼저 와서 묘비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향을 피워놓고 있었다. 김호팔 옆에 또 한 사내가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마장새는 멀리서부터 김호팔을 알아보았다. 얼굴 옆모습이 어디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죽은 김정팔과 닮아 있었다. 시선이 옆으로 쏠려서 불안정한 눈도 김정팔과 똑같았다. 총알을 받을 때 김정팔의 반쯤 뜬 눈의 시선도 그렇게 정처가 없었다. 김호팔의 얼굴에 김정팔이 겹칠 때 마장새는 문득 자신의 모습과 닮은 마차새를 생각하면서 섬찟 놀랐다. 김호팔과 함께 온 사내는 양준석. 1972년 9월 25일 마장새가 김정팔을 사살하고 전장에서 철수할 때 동행했던 분대원. 그때 파월 6개월째의 상병이었다. 양준석은 1972년 9월 25일의 일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귀대한 후 연대 정보참모의 전황조사에서 김정팔은 9월 23일 강습작전 때 헬기에서 착지한 직후 벌어진 교전에서 전사했다고 진술했다. 마장새는 양준석과 김호팔이 어떤 관계로 김정팔의 묘지를 함께 찾아왔는지를 알 수 없었다. 마장새는 김호팔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했다. 제가 마장새입니다. 정팔이의 선임이었죠. 그날 작전도 같이 나갔었습니다. 김호팔이 말했다. 반갑습니다. 정팔이가 죽어서 집안이 일어섰어요. 무공훈장 덕이지요. 마장새가 말했다. 사업 규모가 크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밥은 먹지요. 사업 초기에 어려웠는데 죽은 정팔이 덕을 많이 봤죠. 김호팔이 양준석을 마장새에게 소개시켰다. 아, 그럼 두 분이 잘 아시겠네. 여긴 죽은 정팔이의 전우입니다. 가끔 저하고 같이 정팔이 묘지에 옵니다. 마장새가 손을 내밀어서 양준석과 악수했다. 둘은 자연스럽게 말을 내렸다. 마장새가 말했다. 오랜만이군. 널 보니까 우리가 안 죽었다는 걸 알겠다.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정팔이가 대신 죽었잖아. 무공도 세우고. 마장새는 양준석의 얼굴을 살폈다. 양준석의 얼굴은 편안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양준석의 표정에서 1972년 9월 25일의 일은 지워지고 없었다. 마장새는 안도했다. 큰 강의 하구 쪽으로 해가 기울어서 노을이 강물 위에 퍼졌다.
묘비들의 들판 가장자리가 붉었고 가을 잠자리가 묘비 위에 내려앉았다. 양준석이 소주를 따라서 묘비에 올렸다. 김호팔, 양준석, 마장새가 나란히 서서 묘비를 향해 2번 절했다. 양준석이 마장새에게 물었다. 넌 뭐하니 요즘? 난 베트남에서 제대하고 관으로 갔어. 거기서 뭐 고철 수집도 하고 관광업도 좀 하면서 그냥 살아. 거긴 살기 좋겠네. 글쎄, 좋다기보다는 휑해서 편하지. 휑해? 그래, 휑하게 비어있어. 발목 잡는 것들이 없어. 인연도 없고. 양준석은 마장새가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캐묻지도 않았다. 마장새가 물었다. 넌 제대하고 나서 뭐 했니? 신학교에 들어갔었는데 목사가 되지는 못했고 교단 사무국에 취직해서 먹고 살아. 애가 2이야. 네가 신앙심이 깊었구나. 제대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군. 뭔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용서? 무슨 용서? 글쎄, 그게 막연해. 우리들 모두 다겠지. 마장새는 양준석의 말에 더 이상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울에는 역시 발목을 잡는 덫들이 깔려 있었다. 마장새는 말을 돌렸다. 너 베트남에 있을 때 죽은 정팔이랑 친했었니? 파월 동기였지. 군번도 비슷했고. 정팔이가 귀국할 때 가져갈 거라고 M16 탄피를 모았는데 50kg쯤 됐어. 귀국 박스에 넣어가서 부산 부두에서 팔면 한 학기 등록금이 된다고 하더군. 그걸 내가 가지고 왔잖아. 그걸 팔아서 신학교 입학금을 냈어. 정팔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갔구나. 김호팔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정팔이도 베트남에서 탄피를 수집했었구나. 그게 내가 고철 무역을 하게 된 인연이었던가 봐. 정팔이가 죽어서 날 밀어준 거지. 마장새는 김호팔의 명함을 얻어서 지갑에 넣었다. 마장새가 말했다. 형제 인연이 보기 좋습니다. 고철 사업 관계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강물에 노을이 사위고 어둠에 첫자락이 내렸다. 노을은 해지는 하구 쪽 물 위에 깔렸고 상류는 어둠에 녹아들었다. 시선에 닿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물과 하늘 사이로 저무는 남태평양의 일몰을 마장새는 떠올렸다. 서울의 한복판에까지 그 남태평양의 노을이 밀려온 듯 싶었다. 양준석은 집이 부산이라면서 저녁 열차 시간에 맞추어 서울역으로 갔다. 마장새와 김호팔은 평화국립묘지 입구에서 악수하고 헤어졌다.